먼저 지난주 걸 좀 보시면요. 잠깐만요. 저 다 끌게요. 이해하신 정도는 이 정도 되고요. 작성하고 계시는 서류를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사업보고서가 가장 많고요. 그런데 사실 사업보고서는 언젠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 비영리 쪽에는 이 사업보고서에 뭐뭐를 기재되는 예가 난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천차만별인데 이걸 좀 통일시킬 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수리계산서 예산 및 결산 비교표, 재산 목록은 아마 중후관청에서 요구하는 거라서 만드실 것 같고, 밑에 있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는 결산 공시안으로 만드시고, 손익계산서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름을 운영성과표로 좀 바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식부기에서 장점이 아닌 건 거의 다 맞춰주셨는데,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신 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점이 아닌 거는 뭐냐면 외상거래에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복식부기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 대부분 맞춰주셨는데, 재무제표는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배우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만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리의 기업의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는데 법인세 신고한다든지 상법에서는 이걸 꼭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비영리 법인들도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따로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본 변동표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요거로 했고요.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 대체표의 왼쪽이 재원을 어떻게 사용한 건데 이쪽은 오른쪽은 뭐냐면 자금의 원천이라고 하실 때고요. 자금의 조달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건 참 그렇게 많이 설명 안 드렸는데 손익계산서 밑에다가 포괄손익에 관한 걸 더 추가한 거가 포괄손익계산서고요. 어떤 기업에 따라서 다른데 손익계산서 따로 만들고 포괄손익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드는 데도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영구재무제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시면 되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지 않아서 그냥 거의 만드시는 거는 개별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 비영리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은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회계적으로는 좀 지난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공익법인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법마다 서로 다르게 정하고 혼돈해서 좀 아주 전문가 아니면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한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약간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약간 더 조그맣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희 보통 상증세법이라고 그러는데 상증세법상에서 공익법인인데 여기는 등자가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재작년 2021년 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법정기본단체, 지정기본단체 이런 말을 썼는데 법인사법에 다시 이거를 공익법이라는 말을 바꿔놨어요. 근데 지금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 법은 공익법인으로 바꿔놨는데 그냥 법정기본단체, 지정기본단체가 따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고요. 서로 좀 다릅니다. 근데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주로 어디 걸 가지냐면은 요거 가지고 두 번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기준의 개념과 종류인데 사실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일화된 거가 1950년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회계라는 것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에서 지중해에서 생기고 뭐 이태리에서 생기고 그래서 쭉 한 4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로 이렇게 다르게들 뭐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리기업들 주로 얘기도 그렇지만 그 A 기업이 처리하는 기준하고 B가 하는 거 다르고 이런 게 있으면 그 이제 비교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통일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애들은 그 지금도 이렇게 갭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아니면 회계 기준이라는 말을 쓰는데 약자로 이렇게 그냥 써요. 그래서 US 갭 그러면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리안 갭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회계 기준 이런 말을 쓰고요. 그 예전에 프린시플이라는 말을 썼는데 한 70년대부터 이제 말을 바꿔서 프린시플이면 원래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건데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자꾸 바뀌어서 그 예전 회계 원칙이라는 말 쓰다가 70년대 이제 미국 애들이 프린시플 말이 아니라 스탠다드가 낫겠다고 해서 스탠다드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는 말 안 쓰고 어카운팅 스탠다드 말을 쓰는데 스탠다드 여러분들 번역하면 표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표준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여기서는 회계 기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이냐 민간이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 전문가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잘 안 지켜줘요.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다 법에 의해서 어떤 재정 관리가 있으면 거기서 만들고요. 영리기업들은 주로 어디서 만드냐면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데서 만드는데 민간 기관이지만 그 법적인 그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거는 권위가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강제적인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리기업 회계기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2010년부터 썼던 국제회계기준, 어떤 IFRS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있는데 이 일반 회계기준하고 국제회계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회계기준원 거기서 만들고요.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고시는 법무부 장관이 했는데 회계기준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상장회사들하고 금융기관이 쓰는 거고 좀 복잡합니다. 그게 일반의 기업 회계기준은 회계 감사를 받는 데서 쓰는 것들이고 그 이외의 기업들이 쓰는 것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상법의 근거를 뒀고 여기는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다 쓰는데 중소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씁니다. 비영리 관련돼서는 과거에 이게 주로 이제 학교들, 특히 이제 대학교들에 쓰는 것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들에서 쓰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에서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교육부가 만들었고요. 세 개는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는데, 공익법률 회계기준하고 비영리율 회계기준은 2017년 말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맨 위에 거는 공익법률 회계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를 만들었고
요 비영리적 회계 기준은 한국 회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서로 말할 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그런 보고를 위한 그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산 공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주로 이제 요 첫 번째 거고요. 이쪽은 각 그 주무관청에서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또 이 감독하면서 그거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세밀하게 잘 돼 있긴 한데 회계 전문가들도 처음에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예산 관련,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그 관리 목적, 그다음에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간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주무관청별로 이제 다르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일본도 이게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도 계속해서 통합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별로 그런 의견들이 안 맞아서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우는 거 거의 공익법을 해결하는 걸 좀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법인 거를 좀 배울 겁니다. 비영리적 회계기준을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우리 수강생 중에서 상경세법상의 결산 공시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이제 아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국 가이드스타라는 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한국 가이드스타 처음 들어본다. 다 아시나요? 아무도 안 쓰셔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이 한 분, 처음 듣는 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데인지. 이게 미국의 가이드스타라는 데가 있는데 2005년 정도에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2006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주로 뭐냐면 그 미국의 가이드스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미국의 비영리 법인들의 재무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만들면 투명성이 높아지겠다고 그래서 만들었던 재단법인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미국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단체고 처음에는 많이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이렇게 호응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비영리 업계라고 죄송하지만 비영리에 계신 분들하고 한국 가이드스타랑 좀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져서 한국 가이드스타를 좀 싫어하는 단체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나간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가이드스타가 이제 그걸 법을 제정들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상경태법상의 결산공시가 2017년에 법에 도입이 돼서 2008년부터요. 그때 이제 그 시작이 됐고요. 근데 뭐 하려면 기준이 동일하게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이 통일된 게 없었거든요. 없어서 그 과거부터도 2013년 아니라 그 전부터도 비영리에 관한 회계기준을 좀 통일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초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해서 당신네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왜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래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드는 거를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획재정부 세전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상경세법을 바꿔서 세전실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세전실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오진 않는데 2017년 7월 달에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2017년 12월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만들어져서 시행은 2018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요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상경세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고요. 적용 대상이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적용 범위가 좀 아까 강제력은 있는데 적용 범위가 좀 작죠. 근데 비용리조리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든 건데 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비용리조리에 다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강제력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비용리 쪽을 잘 모르는 그 회계사들도 이게 어느 걸 써야 되는지 혼돈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모든 비용리를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쓰면 되고요. 요거는 좀 강제력이 있는 것. 근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이 미국 거 갖다가 베껴서 막 만들었는데 그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기재실에서 가져가서 만들었는데 사실 세제실은 회계를 잘 몰라서 이걸 가져가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 둘이 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하고 비용리 조직 회계 기준하고 이렇게 다른 건데 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모든 거에 다 쓰는 거고 요거는 상경세법에서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근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약간 보면은 여기 있는 비용리조리 회계 기준은 미국 걸 거의 그냥 번역했던 그런 개념이고요. 요거는 우주적은 조금 우리나라에 좀 맞게 많이 고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표가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쓴 건데 이게 제약 없는 순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기부금을 받았는데 용도 지정을 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고 제약이 있는 거는 뭐냐면 기부를 받았는데 어느 특정 목적에 써라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거를 공익법인 해결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또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는 고유 목적 사업하고 수익 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익 목적 사업이나 기타 사업이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거가 원래 회계상으로는 부채가 아닌데 여기서는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부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만 적용이 되는데 우선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데서는 이걸 사용을 해야 되고요. 결산공시하는 데가 이걸 써야 됩니다. 여기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닌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이걸 쓰지 않아도 돼요. 뒤가 뭐가 있냐면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들은 이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별도 회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사회복지법인은 여기서 안 빠졌어요. 그랬던 이유가 사회복지법인은 복지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한번 만들고 다시 결산 서류 공시를 하려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다시 또 만드는 번잡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익법을 회계 기준할 때 실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만들어서는 좋은데 제가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회계에서 만들면서 그냥 수리결산서만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운용성과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복식보기 하면서 좀 같이 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발생지 어려운 점이 추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발생주가 그 좀 한계가 있거나 뭐냐면 이렇게 그 충당금 같은 걸 할 때 얼마나 그 부채를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학기간 재무회계규칙하고 또 의료기관 회계규칙이 별도의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공익법 기준이랑 맞추면 어떨까 하면서 교수들이 연구한 것들을 표지가 작년에 나온 거 있는데 이렇게 조합안 같은 거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다는 말씀을 그냥 드린 거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교육부가 좀 양보를 해야 되고요. 기재부도 양보를 해야 되지만 교육부도 양보를 해야 되고 의료기관 쪽에서도 이 보건복지부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걸 좀 놔야지만 이게 서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익법 회계주는 사실 여러분들 회계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걸 하는데 순서가 좀 뒤떨어져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영리법인이랑 어떤 게 좀 다른지 그런 거를 좀 중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거에 잠깐 나오는데 이제 구분 격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단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타 사업이 없는 데들은 이걸 두 개를 그냥 합쳐서 하나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법에서 좀 서로 다른 것들인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법인세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서 구분손익계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 법인세법에서는 목적사업, 비목적사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수익사업, 비수익사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비용이 여기서 만들 때도 어떻게 썼냐면 고유목적 사업 부문과 수익 사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걸 공익법인 회계를 만들면서 제가 건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만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요. 과거에는 2018년 전에는 이 회계기준이 없어서 비영리법인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공시를 할 때 이 비수익 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유목적 사업이랑 수익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거든요. 근데 2018년에 이렇게 바꿔놨는데 공익목적 사업하고 이게 이제 기타 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있는 병원의 의료 사업이 목적 사업이면서 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박물관 전시 사업이 원래 목적 사업인데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 받은 거는 수익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들이 법인세법상에 의해서 고유 목적 사업이랑 수익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입장료 받는 거는 목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수익 사업으로 가서 언론에서 박물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들은 비영리법인이라면서 왜 수익 사업만 하냐고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익 목적 사업이랑 이렇게 바꾸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유 목적 사업이 공익 목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수익 사업으로 갔던 박물관의 입장료 수입하고 한 사업들이 일리 들어가게 돼요.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렵긴 한데 그게
이렇게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이랑 표시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 거는 세무서에서 뭐라 말해야 되나? 법인세를 받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표는 이렇게만 하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계산할 때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표시하는 게 별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세법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한 거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순자산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비용조직은 제약에 있는 순자산, 제약 없는 순자산 이렇게 했는데 공익부문 회계기준에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되지 않지만 국가 회계기준이나 지방자치단과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본 순자산에 첫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재산 같은 거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기본 순자산의 기본 재산이랑 거의 일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상정세법상의 수익용이랑 수익사업용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게 수익용이랑 수입사업용이랑 그렇게 별로 구분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공익법인화 기준하고 비용률 회계 기준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급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법인세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법인세 같은 것도 없고 여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이렇게 제약 없는 순자산의 증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단기 운영 차익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이 있는 걸 따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미국식을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다음에 이제 법인세 편에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안 나와요. 우선 비영리법인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재원들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회비 수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기부금 중에 다 동일한 말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부금, 출연금의 운용소득, 용이라고 바꾸는 게 좋겠어요. 이 정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걸 해서 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기부금 받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서 임대했다든지 임대소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운용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크게 회비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기부금이 있을 수 있고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활용해서 얻은 이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부 보조금하고 민간 기탁을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데서 받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영리법인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또 뭐냐면 목적 사업이 아닌 수입 사업 같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냐 없냐 논란들이 있는데 보통은 수익 사업들 그렇게 크게 어떤 데들은 굉장히 부처별로 좀 다른데 어떤 데들은 정관상에 없는 것들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처에 따라 다르지만 수익 사업을 하는 것들도 임대률이 많은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가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 이렇게 기부금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쪽에서는 후원금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증여라는 말을 쓰고 또 상정세법에서는 출연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리고 이제 상정세법에서는 주로 관리하는 게 뭐냐면
요 기부금만 관리를 합니다. 3년 이내에 써라, 뭐 어떻게 하라, 막 그것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회원회비관에서는 주무관청이나 세법에서는 노타치예요. 이건 무슨 뭐에서도 관계없습니다. 정부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은 정부보조나 민간위탁에서 지정한 용도에서만 써야 되는 거고요. 요것들도 별로 정부가 별로 관여를 안 하죠. 물론 뭐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걸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아주 어떤 후원자한테 50억의 출연을 받았어요. 출연을 50억을 받았으면은 3년 이내가 써야 되거든요. 그 상경세법 규정에 의해서. 그걸 상경세법에 쓰는데 어디다 써야 되냐면 공익목적에 써야 돼요. 공익목적에 안 쓰면 증여세를 이제 추징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50억을 출연을 받아서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그게 수익용도 되고 수익사업용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거가 뭐가 되냐면 여기 나오는 출연금이 운용소득이 되는 거가 뭐냐면 수익사업 기부금 가지고 수익해서 만든 거, 그게 여기 것이 되고요. 용어는 여기 그러니까 수익용 수익사업 이렇게 나눠놨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는 제가 50억을 받아서 건물을 산 걸 말씀드렸는데 정기예금에 넣어놓게 되면 정기예금 그도 뭐가 되냐면 수익사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출연을 받았으면 그거를 공익목적 사업에 써도 되고요. 공익사업 플러스 수익용, 수익사업용에 쓰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등자를 붙여놓는데 여기서 지금 채팅방에 써 있는 것처럼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은 법에는 이렇게 있지만 두 개가 크게 차이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이렇게 나냐면 표시했던 건 지난도 했지만 소규모 단체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장이 더 난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기부금보다 사실은 보조금이 훨씬 많아요. 지금 상징세법에서는 그러니까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가 물론 전체를 다 하긴 하지만 이 기부금에 대해서 상징세법에서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보조금 쪽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조금 안에 지난주에 약간 말씀드렸던 위탁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건을 두 개를 갈라내질 않았는데 그걸 좀 갈라내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통계는 이렇게 나누는데 사회복지 쪽을 보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술문화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들면서 가장 비영리 업계라고 표현되면 거기 계신 분들이랑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거가 뭐냐면 기부금하고 회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선 그걸 보시면 회비 명목을 봤는데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하면 이거는 회비가 아니라 이거는 기부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했다는 혜택이 있으면 혜택이 있으면 이거는 회비고 없으면 다시 강제성 있냐를 따지는데 있으면 회비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 실무 지침서라 있는 그림을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 대형 단체들을 보면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부금품 모집할 때 특정 다수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기부금분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기부금 모집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후원 회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후원회원은 그 기부금품법에 의한 그 기부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 후원자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달라 그러면서 세법에서는 그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해서 그 기부금품법에서 기부금품법에 신고하는 그 관행하고 그 세법에서 기본 영수증하고 서로 다르게 됐는데 그 공익법인 회계율을 만들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어요. 사실 이게 아직 별로 잘 지켜지지 않는 데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우선 첫 번째 기본 영수증이 발행이 되면 그거는 회비라고 하면 안 되고 기본 영수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부금이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기부 약속을 하고도 돈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발생주의라고 하지만 그 비영리주의 회계기준이나 공익법의 회계기준에서 모두 다 기부받은 시점으로 그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와야지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비라고 되어 있지만 강제적으로 안 되는 거 이것들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창회 회비 같은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기부 받은 시점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언제 받을 돈을 안 낸다 하더라도 받지 못했다는 발생 시점에서 인식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미국 거가 좋진 않지만 미국은 그 이제 그러니까 후원하는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들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기부금으로 하는데 미국은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그 회원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갈라내서 회원자들이 그 자기네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비용들은 기본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해주고 그거는 회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후원자들이 자기가 직접 그 베니핏을 받는 거는 회비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혜택을 받지 않는 것만 기부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간은 구분 아직 없습니다. 운영소득하고 수익사업 수익에는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운영소득이라는 거는 뭐냐면 후원금을 받아서 운용에서 발생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사업 수익에는 후원받은 돈 가지고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비 수입이라도 회비 수입 같은 거는 아무도 세법에서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 후원금이 아닌 재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소득하고 수익 사업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후원금 가지고 운용했으면 그건 운용소득이고 후원금 이외의 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거는 수익사업 수익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운용소득하고 운용소득이라는 말은 상징세법에서만 써요. 근데 수익사업이라는 거는 어디서 쓰냐?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아니고 수익사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법인세법에서만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원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만든 소득은 운용소득이라 보시고 구분하실 때,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구분한다 그러시면은 그 후원금 이외 돈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 수익사업 소득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약간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임의성이나 대가성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 회원 회비는 예전에 이럴 때는 다 냈지만 이거는 개인 기본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위해서 회비 수입 이런 것들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 수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공인회사 회비인데 그 회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거는 기부금이 아니고 회비라는 것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재단법인은 회원이 없거든요. 근데 일부 재단법인들이 후원제도를 만들어서 받거든요. 그 노무현재단 같은 데들도 후원회비를 그러니까 회원들을 받는데 거기는 의결권 같은 게 없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요? 어떤 베니핏이 없고 그러면 그거는 저기 기부금리 맞을 거고요. 그래서 각 저기 단체별로 좀 닫는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면 좋겠고요. 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뭐 정회원, 뭐 그다음에 준회원, 명의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정기적으로 납부가 강제된 회비만 그 회비 수익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후원금을 하는 게 맞고요. 여기 써놨지만 이게 아직도 좀 논란들이 많은데 후원회원, 외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기부금품상의 모집 행위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전문가 사이도 좀 논란들이 있는데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기부금품상의 기부금품법 해서 신고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와 있는 분 중에서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부총리 나오고 나서 다른 어떤 그 사회복 그러니까 이런 비영리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이제 사단법인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 보통 이걸 기부금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거기도 이제 후원회원 같은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누구한테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그 기부금법 신고를 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해당되는 점은 없겠지만 이 나중에 어떤 꼬투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기부금법 모집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하게 되면 기부금법 신고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부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거는 나중에 증여세 배울 때 같이 하겠지만 법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선 기부금품법에가 되면 행안부에 가서 신고하고 하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걸 넣어놨는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법인세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정세법에서 기부금 수입 및 지출이라고 해서 결산 공시할 때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다가 작년에 두 개를 요거 하나 밑에 걸 하게 되면 요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놨고요. 결산 공시라는 거는 홈택스에도 공지를 하고 단체 홈페이지도 공개를 하는 요거는 기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운영성과표 다른 것들도 같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것도 뭐냐면 이것도 상정세법에 있는데 원래 이게 오래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상정세법상의 공익법에는 출연, 다른 말로 하면 후원받은 거 아니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부받은 것들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집니다. 요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고요. 결산공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스타 코리아가 2007년에 건의해서 2008년부터 만든 건데 요거는 공개가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요거는 3월 말이고 요거는 4월 말 돼 있었는데 요것도 올해 신고하는 것부터는 4월로 바꿔놨어요. 바꿔놔서 여기까지는 세법에 의한 거는 거의 다 결산 후 4개월로 다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는 작년에 이게 두 개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하나만 해도 되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류 공시 양식을 보면 이게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이렇게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회비 수익, 투자사 이렇게만 나눠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 기부금품이라는 말을 써서 다시 이거를 그 개인 기부금품, 영리법인 기부금품, 모금단체 다른 데서 받은 거, 기타 기부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 기부금 수익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더 따로따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들을 많이 받는 거가 뭐냐면 요새 예금 통장들을 새로 개설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영리법인들은 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들은 특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조금 같은 게 보면은 보조금별로 다 통장 따로 만들게 하잖아요. 근데 보조금별로 따르게 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따로 만들려고 하게 돼 있지만 기부금품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회비 받는 거 이거를 따로 구분해 놓는 것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 회비 수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따로 해놔서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간 기부금 모금액이나 활용 이런 거 할 때 통장이 따로 돼 있으면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게 이제 상전세법상의 기부명세인데 이렇게 월별로 수입 지출해서 만들게 돼 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기부금품 통장을 따로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비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수입 지출을 따로 할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게 무슨 장부 효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 용어도 보시면 여기 수입 지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금주의거든요. 근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복식보기로 만들려고 발생주의로 하라고 하면서 요 수입은 기부금은 어차피 현금주의니까 이거 수입은 현금 베이스로 하면 되는데 이 지출은 원래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 지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용이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버림한다. 미지급도 다 잡는데 여기 만들 때는 현금주의로 나간 것만으로 돼 있어서 그게 신고 서식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분법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기부금분법이 계속해서 이거를 좀 바꾸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1951년 이때부터 만들었는데 그냥 제 강의는 베이직한 거를 말씀드리는 걸 많이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유지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돈을 뜨끔하게 냈었나 봐요. 그렇게 기부금을 막 감지하고 막 그래서 행안부 전에 내무부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내무부에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이 돈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95년도에는 이렇게 금지법에서 규제법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행안부에서 기본법 따로 하고 그다음에 세법에서 따로 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걸 좀 통일시켜서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까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법이 좀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서 이제 상대방 정적들을 어떻게 뭐라 말씀드리나 나쁘게 법률 위반으로 하게 할 때 이런 이법 가지고 막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기부 포털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이제 관할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억이 넘게 되면 10억까지는 이렇게 전국증가 특별시장이 있기 때문에 10억 초과되면 행안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기부랑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물기부가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 현물기부 해당되지 않는 데도 있겠지만 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거는 2019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라는 데서 현물 기부 가이드라는 책을 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 PDF를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보시면 우선 여기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 용어고 좀 바꾸긴 바꿔야 되지만 우선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기부자가 회사냐 아니면 개인이냐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시면 기부 영수증 발급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의 취득가격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됐는데 회계상으로는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회계가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 스페셜하게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부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로 회계에서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부 영수증 같은 거는 다시 이게 그 세법에서는 기부한 사람이 그 기부금 영수증, 그러니까 기부금 공제받고 이러니까 이제 까다롭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지금 수강생 중에서 거의 다 아마 지정기부금 단체일 것 같은데요. 법정기부금 단체가 없고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예전에는 좀 달랐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잔고 가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잔고 가격을 하게 돼 있고 특수관계자 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시가하고 잔고 가격 중에서 큰 걸 알아 이렇게 돼 있고요. 개인 기부자인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나 관계없이 특수관계 비슷하게 시가와 잔고 가격에서 큰 걸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취득 가격을 보시면 여기가 거의 양쪽에 똑같이 달 수 있는데 이제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은 이렇게 시가나 잔고 가격에 큰 거로 하라고 돼 있고 취득 가격은 이렇게 그냥 취득 가격으로 잔고 가격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왜 세법에서 이렇게 해놨을까 보면은 기부 당시에 잔고 가격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잔고 가격을 하게 되면 보통 시가보다는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기부금은 기부금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고 가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시가나 잔고 가격에서 큰 게 하도록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시가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 초과를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는 기부할 때 약간 디메리트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다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재벌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거를 기부들을 많이 하는데 주식 기부할 때는 잔고 가격이 굉장히 낮은데 시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은 맥시멈으로 하게 되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용을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특수관계자가 굉장히 간단하게 다 있는데 이 세법에서 특수관계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요 뒤에는 여기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같은 거를 제가 넣어놨는데 우선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가 이게 법정기부금을 장부 가격을 한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요 사망일에 따른 요 2양 1호가 법정기부금이고요. 사망 1호가 지정기부금인데 이때는 장부계획을 하고 이거 아니면 둘 중에 크게로 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 장부가 여기를 어떻게 해라 하는 거에 관한 건데
제가 35분만 나와서 요거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은 뭐냐면 이 소득세법에 있는 조항 요거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여기다 소득세법을 보시면 이제 말이 앞에 법인세법이 좀 다르긴 한데 앞에서는 이 둘 중에 큰 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말을 꼬아놨어요. 제공한 때 시가가 하는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가하고 장부가액 중에서 큰 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건희 씨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제공하는 거는 개인이라는 장부가액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감정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케이스도 보면요, 이 현물 기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직 현물 기부가 별로 아직 해당이 안 돼서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연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관련 없는 것들도 있었는데 기회가 안 보인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식품중 기부 활성화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다시 질문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푸드뱅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도 처음 들었다, 모른다 한번 써보실래요? 푸드뱅크. 알고 계시군요. 네. 푸드뱅크가 IMF 이것도 미국 제도를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뭐죠? 회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식품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효기간들이 있어서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좀 남은 것들을 이렇게 사회복지단체들한테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인데 빵 같은 것들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거를 기부금으로 하지 않고 장부가에 그냥 비용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기부금이 되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기부금이 아니고 그만 짐을 그냥 모두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은 한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푸드뱅크에 가는 것들은 한도 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증빙이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격증빙이나 비슷하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뭐 구입명세 이런 것을 하게 돼 있고 거래명세서나 간이용수주, 전조표, 단가표 이런 거 가지고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들 하고 있고요. 사실 법에 있는 건 아닌데 주무관청들이 좀 까다롭게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고 현물을 받았을 때는 장부의 기일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부에 발생되지 않으면 접수는 가능하나 기부금 명세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장부 가격이라는 것이 취득원가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잠깐 감가상각을 하고 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금인데 그게 여기가 취득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한 사람들은 장부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하지 않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장부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취득가액 가지고 하도록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물 기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망록으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것들은 뭐냐면 복식부기를 할 때는 그만 짐을 장부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 이슈가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역 기부는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책에 보시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10년도 더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제 어느 병원에 그 도움을 받아서 희귀병 환자한테 수술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병의 단체는 중간에서 이제 그 매개만 해준 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병원으로부터 용역 기부를 받아서 그, 그 희귀병 환자한테 도와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변호사나 회계사들한테 그러니까 무상 서비스를 받고 나서 했을 경우. 이것도 외국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회계 기준은 전혀 나오지가 않고 논의사항으로만 나와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재화기부가 아니라 그 서비스 기부도 수입 잡고 비용 잡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기장 상조라고 해서 아직까지 잡질 않습니다. 회의를 만들면서 논의됐던 거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평가하기가 굉장히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우에는 그러면 비전문가는 말고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얼마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해서 용역 기본은 인식하지 않는 거로 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를 그러니까 유상으로 돈을 지급을 하고 다시 기부받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서비스 기부를 받았을 때는 현재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일반적 조그만 단체들은 이렇게 뭐 유형자산이나 주식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없고요. 주로 물품 같은 걸 많이 받는데 이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 하시면 되고 이거는 회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예시만 해놓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물 기부가 가장 많은 것들은 아름다운 가게가 굉장히 많아서 아름다운 가게가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를 한번 하셔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표시인데 이것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퀴즈에다가 이걸 넣어놨는데요. 우선 일반적 그러니까 상업용 회계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임원급여, 급여, 복리후생비, 수선비 뭐 이렇게 성격별로 기존 과목들을 분류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시면 예산도 비슷하게 성격별로 이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비영리 단체들의 비용을 사업 수행 비용, 영어로는 이게 프로젝트 익스펜스예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 비용, 묵은 비용 세 가지로 나눠서 이걸 따로따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비영리 단체들이 정말 이게 순수한 목적 사업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간접비라고 볼 수 있는데 후원을 받아서 여기다가 얼마 투입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연구를 보면은 가급적이면 이쪽에 분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안 됐나 이런 것들 가지고 분석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어디까지가 모금 비용을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논란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공익법을 회계를 만들면서 큰 단체들이 이 모금 비용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고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작은 단체에서 한 사람이 이걸 다 한 사람이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되냐면 안분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분들을 가장 정확한 건 하루하루 이 사업 수행에 몇 시간 썼다 뭐 이렇게 시간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아니면 월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공통비용 안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데들은 요걸 계속 하고 있는데 작은 단체들도 이렇게 이걸 구분하는 것들을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공익법인 회계율을 여기에 따라서 만들면서 닥치는 어려움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우선 그러니까 수익을 이렇게 기부금, 부조금 이렇게 나눠 있는데 사업 비용도 이렇게 사업 시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뭐 이렇게 따로 나눠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용어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뭐가 말씀드리나?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고유목적 사업비에는 이 세 개가 다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비 중에서 순수하게 직접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는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업 비용을 다시 이렇게 그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이게 미국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 안에는 급여, 복리후생비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주석 작성은 뭐냐면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9년 12월 30일자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 있는데 이거를 재무제표라고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별도로 만들어준 파일이 있는데 이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운영성과표하고 재무상태표는 숫자로 표시한 건데 이 주석은 설명으로 쭉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석을 만들어야 되고 보통 이것들을 이제 회계사들이 만들어주긴 하는데 여상 나온 여직원이 있는 조그만 단체들도 이걸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회계 정책과도 이게 있지만 중요한 게 현물 기부라든지 특수한 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무상태표나 손익 운영성과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더 표시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필수적 주석사항이고 또 선택적인 것도 있어서 이걸 해야 되고요. PDF로 보여드렸지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샘플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단체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석사항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봐서 각 단체에 만든 주석들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처음에 공익법인의 개화하고 주요 사업에서 우리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 여기다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 거랑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결산서류 공시에서는 우리나라가 결산공시에서는 다 숫자 작업만 이런 숫자만 넣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거는 보면은 거기다가 우리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를 그러니까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석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별도 PDF 파일을 만들었던 거에 첫 페이지인데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거는 설명을 요즘 하겠습니다. 보조금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보조금은 영리기업하고 공익법인 그러니까 비용량이 좀 달라요. 제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테슬라 생각이 나서 전기자동차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5천만 원짜리를 국가보조금 3천만 원을 샀을 때 영리기업들은 어떻게 따지냐면 처음에 5천만 원이 나갔지만 보조금 받은 거는 차감해서 재무상태표는 2천만 원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자산을 샀을 경우인데 자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5천만 원을 다 썼어요. 근데 손익계산서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차감만 2천만 원만 표시를 해요.
근데 공익법률 기준에서는 그건 없는데 국가보조금에 관한 거는 넣지 않는데 기부금이랑 똑같이 해서 어떻게 하냐면 총액으로 표시하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 수익 아니면 기부금 수익을 보조금 받은 거를 3천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고 자체 돈으로 산 천여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리하고 비영리 좀 차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민간이자 사업은 저도 그때 이게 만약에 알았으면 따로 만들자고 막 그랬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했는데 아까 국세 통계 보시면 기부금 수익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수익하고 회비 수익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세 통계도 보조금이랑 민간이자 사업이랑 좀 안 해놨는데 이게 워낙 복잡하게 하긴 했는데 이 단순이자 사업하고 보조 사업을 과연 이게 뭐 어떻게 다른지를 우선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이게 근거 법령이 뭐냐고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계사들도 아직 의견이 통일이 안 됐는데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를 시작자의 사업에다가 표시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를 나눠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도산 안창호기념관이 예전에는 국고보조 사업이었다가 위탁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 회장님이 이걸 말씀드렸더니 그럼 표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위탁 사업도 운영 성과에서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대행만 하는 거니까 운영 성과에 표시하지 않는 것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MPO 센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단법인 시민인이라는 데인데 거기 보면은 위탁 사업도 자기네 손익계에서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올려놓은 케이스고 어떤 데들은 안 올려놓는 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하고 민간위탁 사업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보조금 관리법,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고 민간소득은 정부조합법 6조, 그 다음에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일부러 주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행정기관의 업무 일부를 영리회사나 아니면 비영리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법이 좀 다른데요.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데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돈이 나오면 이제 반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민간 위탁 사업도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감되는 거를 그냥 수당 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한참 떠드는 대장동 사건이 이거랑 공동개발 그렇긴 하지만 어떤 데들은 보조사업이랑 비슷하게 돈 남으면 다 반납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영유회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정 정도 이용이 가는 건 스타기관한테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 써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강서구청에 계신 어느 분이 과장님이 만든 카페인데 카페에 가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고요. 다음 주에 같이 배울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여기에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가보조 쪽에서 있는 건데 사실 보면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방자치 보조단인데 요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게 지방자치단체가 있냐 없냐하고 다릅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 공기업에 갈 수도 있고 민간기업에도 갈 수 있는데 다시 그거를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요것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가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조사업자가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이렇게 그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 나라에 등록을 해서 그 증빙 같은 거 다 올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거는 부가가치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잠깐 말씀을 다시 한 건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그 기관들이 부가가치세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갑질하면서 부가세 10%를 띄워놓고 자기는 안 주고 다른 데 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이렇게 보조금 통합 이런 데다가 부가세를 어떻게 하라는 걸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시 그리고 민간 위탁이 각 지방자치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는 이렇게 우선 법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별로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민간 위탁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보다 더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 이렇게 수거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청소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서울시에도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 같은 것들도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육시설 위탁할 수도 있고 청소년 시설할 수도 있고 뭐 수영장 같은 것들 위탁할 수 있어서 그런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 위탁이랑 좀 유사한 것들이 아까 국가보조사업일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사용 수익 허가해 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별로 이렇게 다 보면은 우선 민간 위탁에서 케이스가 하나 뭐냐면 국가나 지방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 같은 것들을 그냥 누구한테 줘서 운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병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위탁해서 하라고 이게 꼭 비영리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들도 아니면 개인들도 이걸 경쟁해서 가서 따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단체가 최소한의 감독만 가지고 있고 민간시장자가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이야 부가가치세가 면세지만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서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수탁자가 자기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부가세를 받고 신고 납부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빌려줬는데 수탁자한테 돈을 일부 받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거는 수탁사업자로 바꾸면 좋겠는데요. 수탁사업자한테 부가세 임대사업을 한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을 했다고 해서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탁사업자부터 받아야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 15분 정도짜리 유튜브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수강생 중에는 여기 물론 해당되는 면 없을 텐데 이걸 보시면 누르시면 한 15분 정도짜리 유튜브 해석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앞에 거는 시설도 빌려주고 사무실도 위탁을 해준 건데 요거는 사무위탁령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 혼잡 통행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연구사업을 지원해줬든지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은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탁사업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과연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면세를 볼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가장 안전한 거는 고시청에다가 해석지를 해서 받아놓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단순 용역 위탁 용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그 용역이라서 그 수상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세운계약서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은 그 위탁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이슈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선사항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용어가 법별로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말드리나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법인세법하고 상인세법의 비용이라는 것을 따로따로 만들어놨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익법, 기금법별로 서로 나눠져 있는 것들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다른 걸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보면은 20세기 초반에 큰 단체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비영리법인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치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나서 개인 헬리콥터 같은 거를 거둬놔서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 이면서 굉장히 비영리의 조직을 이용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미국도 보면은 여러 차례 개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패밀리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 보면은 69년에 개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혁이 있으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일부 물리가 간 단체들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되고 또 그게 법이 바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스피커를 하셔도 되고. 잠깐만요. 첫 번째, 병리단체 입장에서 설립후가후 기본 순자산이 높은 것이 확보하는 것이 긍정평인죠. 글쎄, 그거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후원금이 많으면 좀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많으면 좋을 텐데 후원금은 예를 들어서 일단 3년 이내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3년 이내에 써야 되는데 과거에는 제가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은 게 정기예금 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수익 사업을 해줬는데, 요새는 뭐가 생겼냐면 몇 프로를 이상을 써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는 증여세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몽골 재단 이런 데가 있으면 굉장히 몇천억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의 몇 프로를 써야지만 이걸 한 건 돼 있어서 꼭 많은 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뭐 돈이 많은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정회원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그러면 회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회원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회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회원이 의무가 있고 권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기부금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판단을 하시는데, 아까 변호사나 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회비가 의무지만 반대적으로 어떤 베니핏을 받거든요. 그러면 회비가 확실한데
이제 사단법인에 계신 분들은 그 받는 베네핏은 하나도 없고 의무만 있으니까 이게 과연 회비냐 이게 퀘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제가 약간 그러니까 기본 영수증을 발행해 주냐 발행해 주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추천하냐면 정회원들은 이거 기부금 공제받는 것도 별로 돈이 안 되거든요. 기부금 공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활동할 때 자기가 그냥 돈 내고 활동하면 그거는 기부금 공제 받지 말고 그 회원으로 정당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강사를 단체 한 거는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그게 우선 말씀은 강사료가 얼마나 돼요? 강사료가 12만 원 정도 되면 세금 안 떼도 되거든요. 거의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5만 원 정도. 근데 그게 현재로는 그게 그러니까 회계율도 없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나? 후원금 하게 되고 후원금으로 하고 이거를 강사료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세무서에서 나와서 이거 왜 원천 기수 안 했냐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처리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수익도 잡지 않고 그러니까 비용도 잡지 않는 거 그게 더 간편합니다. 우리나라는. 옆에 표시하려고 보시면 그 원천 기수 하시고요. 대행 사업과 이거는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어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탁 사업 안에 대행 사업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저께인가? 카톡방에 퀴즈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퀴즈에 그냥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니라 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주차까지보다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늦게